손학규 대표의 비서실장을 하다가 물론 이제 며칠 전에 잘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한 9개월 동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 방송에 나오기도 좀 뭐 편치 않더라고요.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네. 그래서 좀 뜸했습니다. 그러면 탈당하신 건 아니죠 아직? 예, 탈당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하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당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좀 이따 또 자세한 내용 당 얘기를 좀 한번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또 퇴원하는 환자들도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두 분께서는 정부의 대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가 뭐 아시아의 국가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상위권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여러 가지 사태를 정부가 잘 파악을 하고 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사람 수가 급격히 안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진영 변호사께서는요. 글쎄요, 정부의 대처가 잘했다고 할 만한 점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평가가 좀 박하신데요. 아니 박한 게 아니라 네. 아까 그 외신 소개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도 한국 정부의 대응을 칭찬을 했다기보다는 한국 우리 국민들의 대응에 대해서 칭찬을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호주에 있는 제 후배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네. 호주에서 한국을 이 사람이 좀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중국을 경유한 중국에서 출발한 비행기뿐만 아니라 네. 중국에 들렀다가 잠깐 들렸다가 온 비행기들조차도 호주에서는 입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그 승객들이 네. 그 정도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예방을 이렇게 이제 그 근원적인 방지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또 우리 당도 처음에 중국 체류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나왔는데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는지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못 하고 있었죠. 지금도 뭐 중국 체류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다행히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네. 걸린 확진자들이 퇴원을 하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들리긴 하지만 네. 그것은 우리 의료 기술이 참 좋아서 그런 거지 정부의 대처가 훌륭해서 그런 점은 좀 인과관계는 좀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좀 뭐 박하게 평가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늘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 발표한 걸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44%로 집계가 됐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긍정평가한 이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잘했다. 이걸 꼽은 비율이 24%로 전주보다 17%포인트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국민 여론은 이 정도면은 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쪽에 조금 좀 무게가 실려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뭐 100점을 뭐 받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방역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책 시행에 있어서도 조금 빈틈은 있을 수 있는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더 번지지 않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서서 이전에 있었던 뭐 메르스 사태에 비해서는 상당하게 많이 선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민들도 이런 그 지지율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네. 지지율이 오른 건 뭐 그 이 조사 결과는 보면 오른 건 맞지만 부정평가가 여전히 그렇죠. 5%포인트 더 높죠. 네, 부정평가가 예. 더 높은 거는 현재 사실이고요. 그거는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도 말씀하셨지만 네. 입국자를 적극적으로 특히 중국을 경유했던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막아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중국 눈치 보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또 네.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잘 먹히지는 않았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지금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지지율 변화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만 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그건 성급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아쉬움을 갖고 계시는 거고요. 예, 저는 좀 더 공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그거를 그래야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춘절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학생들이 방학이라서 지금 중국 학생들이 많이 나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당수의 많은 인원들이 나가 있는데 전격적으로 중국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 통제를 하기에는 또 그 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 그 지역 그 1차적으로 발생한 그 지역이라든지 확진자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뭐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뭐 등한시하거나 중국 눈치를 봐서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학이 개강 시즌이 되면 중국의 그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정말 큰 위험일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우리 정부가 얼만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예. 진짜 고비는 이제 남았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이 아마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대 결단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하고도 또 연결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중국에서 유입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지금 그렇죠. 환자가 발생하는 그렇죠. 게 태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 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좀 높아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송법상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는 9가지 항목을 반드시 알려드려야 하는데요. 조사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였고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 수준은 95%, 응답률은 16%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어본 여론조사 개요 중에 가장 또박또박 가장 천천히 그런가요? 듣기 좋게 말씀하시네요. 아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른 분들은 보험 광고하듯이 감사합니다. 저희 시사회는 이렇습니다. 네. 그 정치권 얘기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하나만 더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야가 국회 특위를 만들자, 구성하자는 데는 합의를 봤는데 특위 명칭을 두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한국당은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명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세계보건기구 국제규범을 지금 근거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명칭 하나 가지고 지금 특위 구성을 못한다는 건 좀 답답한 일 아닙니까? 너무 좀 화나죠. 솔직히 어떻게 부르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그 WHO,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WHO의 국제규범상 어떤 지역이라든지 혐오성의 그런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그런 명칭을 만드는 걸 그렇게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쉽게 부를 수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르자라고 합의를 했으면 되는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자유한국당이 굳이 그 지역명을 넣어서 공포감을 어떻게 조금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만드는 그런 이렇게 일을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하려고 하는지 사실상 국민 한 사람으로서 쉽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네, 장신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참 한심하죠. 이게 이번에 시작된 그 논란이 아니고 이 사태 초기 때부터 이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그때도 참 한심하다. 우한이라고 쓰면은 뭐 전파가 덜 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치료가 잘 됩니까? 이런 지엽적인 그 말단적인 얘기 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게 국민들을 보기에 얼마나 한심한지요. 근데 지금 저는 말이죠.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아버지 우한 폐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게 잘 먹힐까요? 어떤 게 어른들 또
이제 외래어에 잘 익숙치 않은 네.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잘 먹힐 수 있을까? 저는 그런 평균적인 국민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어떨까? 자꾸 별거 아닌 것 같고 이제 이거 왜 그렇게 쓰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 네.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쓰지 못하게 하면 왜 그러지? 왜 꼭 그래야 되지? 배경이 뭐지?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거고요. 또 지금 조 변호사 이제 WHO 규범 얘기하셨는데 메르스 있잖아요. 메르스. 네. 메르스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잖아요. M2가 미들 이스트예요. 미들 이스트. 메르스의 M2가. 네. 거기서는 그렇게 잘 썼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는 뭐 이걸 쓰면 안 된다. 네? 중동은 괜찮고 중국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일관되지 않은 그런 태도들이 저는 불필요한 의심을 산다. 이런 거 갖고 쓸데없이 그렇게 하지 말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거 어느 쪽의 의견을 편을 들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데 WHO에서 그 메르스 발생하고 난 다음에 2015년에 지역과 또 인종이나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질병 명칭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홍콩 독감이나 스페인 독감 이랬던 거는 그 가이드라인 기준을 만들기 전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이잖아요. 네. 그거 한다고 뭐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벌금 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게 뭐 공감대가 돼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좋아요. 다 뭐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굳이 왜 그렇게 그걸 중국 반대합니까?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면 돼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특이 명칭을 하나 두고 이렇게 지금 서로 간에 힘겨루기 할 정도 수준은 아닌데. 우리는 그 줄이는 거 잘하잖아요. 뭐 아니면 우코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우코바, 뭐 이러든지.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식당 이름 같은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는 의견 일치를 보는 걸로. 네. 그러니까 명칭에 사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게 들어가든 그 전체 플레임을 잘 안 쓰게 될 테니까. 네. 너무 상징성에 매달려 가지고 하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불안한 요소들을 빨리 정치권이 책임지고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정리를 일단 하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뭐 최대 정치권 이슈는 아무래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거 이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단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시기도 상당히 놓쳤고 그리고 실리도 놓쳤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오전까지는 뭐 일단 출마 그 발표에 대한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오전까지는 결정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돌다가 오후에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돌아가는 게 본인은 어떻게 보면 꿈이 자체가 이제 대통령 후보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당에서도 입지가 흔들리고 그리고 마땅히 선거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떠밀려서 이제 그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네. 상당하게 늦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실리나 뭐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굳이 저렇게까지 늦게 이제서야 뭐 나가게 되느냐 이렇게 좀 바라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등 떠밀려서 지금 출마 선언한 것이다. 뭐 그래 보이죠. 오늘 오전에만 해도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방송을 하면서도 네. 이 이슈를 다루면서 뭐 여러 가지로 답답하다 아니면 뭐 아예 불출마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듣고 했는데 갑자기 오후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사실은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네. 네? 아니면 상대방한테 등을 보이거나 싸움에서 그런 등을 보이면은 이거는 뭐 기선제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제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한다. 네.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뭐 당내에서 그런 이제 압박이나 네. 이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래 이런 빅매치가 열릴 거다. 막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권의 1위 후보하고 야권의 1위 후보잖아요. 그죠? 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야권에서 1위지 않습니까? 네. 여야의 그 1위 후보들이
한 곳에서 이렇게 붙은 전례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렇죠. 근래 뭐 좀 최근에 몇 번에 걸친 총선에서는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예전에 뭐 YS하고 DJ가 붙었나요? 그렇게 맞대결 한 적은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한테는 왜 이걸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나라는 저는 우구심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소비하는 어떤 컨텐츠로 뭐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좀 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가 국민들이 재밌게 하고 그런 뭐 좀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건 좋지만 이것을 이렇게 각 진영의 대장들을 붙여가지고 말이죠. 빅매치라는 이름을 해서 뭐 보는 사람들은 재밌을지 몰라도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각 진영에서는.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했을 그렇죠. 경우에는. 지는 네. 쪽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요. 네. 이렇게 큰 에너지 소모를 우리가 해서는 되는 것인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너무 소비지향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흥미 위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양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종로 출마 선언하자마자 유승민 새보수당 그러니까 전 대표라고 제가 부를게요. 전 대표가 곧바로 만나자 이런 신호를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 선언하는 게 일종의 이제 보수 통합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또 거절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유승민 대표의 제안을 뭐라 그랬죠? 네, 거절을 네, 거절을 했는데 너무 늦었다 그랬던가요? 네.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저는 유승민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몰렸다. 유승민 대표가 지금 그 당 안에서도 네. 새보수당 안에서도 상당히 그 한국당의 원심력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다수라 그래요. 듣기로는. 그래서 그 당 안에서도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처지인데 나름대로 승부수를 띄우려고 탁 제안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됐거든. 거절을 됐거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어요. 네. 황교안 대표가 종로 안 나가면 유승민 대표가 나가겠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제 그 당의 대변인이 그런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네. 황교안 대표가 모양이 또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장재민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국민들한테 보기에는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정치 소비적이지 않느냐. 뭐 네. 이렇게 양쪽에 득보는 것도 없는데 너무 소비 지향적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상 이렇게 이낙연 총리랑 붙게 된 거는 황교안 총리가 스스로 자초한 면이 많거든요. 문재인 정부를 뭐 심판하겠다. 뭐 문재인 정부에 큰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네. 강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정도로 심판하고 싶으면 한번 붙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물론 야당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제 두 분이 시각이 약간 좀 엇갈리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하고 어찌됐든 한판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분의 예측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일단은 이제 달아오르겠죠. 네. 네, 달아오르는 데는 굉장히 이것만한 재료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파이팅을 하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조대진 변호사는 황교안 대표가 자기가 스스로 만든 꼴이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상당히 잘 만든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프레임에 한국당이 이제 걸려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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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승민 대표까지 나오면서 이게 상당히 모양새가 좀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지만 어쨌든 황교안 대표 거기 걸려들었다.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상당히 잘한 전략이다라고 저는 평가는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이제 대장들끼리 붙기 때문에 네. 양진영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됐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긴장해야 되는 건 제3지대예요. 제3지대가 이렇게 어쨌든 양당이 세게 붙으면 네. 제3지대가 상당히 그렇죠. 소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3지대가 이 선거 전략을 놓고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현 변호사님이 바짝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죠. 긴장해야죠. 조대진 변호사. 근데 뭐 지금 뭐 미리 나오는 걸로 보면은 뭐 이낙연 그 전 총리님하고 황교안 전 대표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막상막하의 승부가 벌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뭐 네. 저는 저는 뭐 지지율에서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통계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언급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싱거운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그 황교안 대표 측이 뭐 정권 심판을 한다 그리고 뭐 여당을 심판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유한국당의 그 지지율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야당이 심판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런 야당이 심판이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권의 심판이 아닌 야당 심판의 과정들을 황교안 대표가 결과물로서 목도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이거는 근데 장진현 변호사께 제가 더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원사이드 게임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종로는 만만치 않은 지역이라는 의견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종로는 굉장히 뭐 1번지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작을 황교안 대표가 이미지를 꾸겨가면서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불리한 게임으로 들어간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수도권을 비롯한 호남을 제외한 전국의 민심은 민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오지만 여론조사하고 민심하고 저는 거리가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저는 뭐 잘하면 지금처럼 뭐 실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저도 원사이드 게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거기서만큼은.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뭐 잘 전략을 짜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그런 게임으로 전개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판세가 민주당이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이 뭐 황교안 대표를 그렇죠. 야당을 저렇게 도와주는 국민들한테 미운 털 박히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게임이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님 더 하실 말씀? 아닙니다. 뭐. 네. 이 정도까지 하면 내가 또 할 거야.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 예, 뒤에 할 얘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일단 이 문제는 여기서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금의 정치 토론 공동정치구역 조대진 변호사, 장진영 변호사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진영 변호사님이 대답하시기 어려운 얘기, 설명하시기 어려운 얘기를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뭐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건 저만 할 수 있는 대답이죠. 손학규 대표 비서실장직에서 해임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당내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공중분해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아니요. 그건 뭐 이틀 전의 얘기고요. 이틀 전의 얘기. 제가 이제 해임됐을 때, 제가 잘렸을 때는 사실은 그런 걱정이 많았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하루하루가 달라요. 제3지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뉴스가 여기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가 비서실장과 총장과 부총장을 이제 경질하는 전격적인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저를 비롯한 그 핵심 당직자들이 대표께서 이제 비대위를 구성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걸 안 받으시면서 경질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당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경질된 직후에 이찬열, 김성식, 김관영 이 세 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우리 당의 의원들이 탈당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알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대표께서 용단을 내리셔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안 됐죠. 손 대표님이 지금 코너에 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꺼내든 카드 급히 꺼내든 카드가 지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두 개 정당이 또 있잖아요. 대한신당하고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과 바른미래당과의 합당. 이거를 지금 이제 급히 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원래 시간 순서상으로는 저 뒤에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뒤에 진행될 이벤트였는데 그게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공중분해는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면 공중분해될 일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내 교섭단체 지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어쨌든 또 지역적인 기반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없던 기반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공중분해 방향은 아니지만 이제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그림과는 그러니까 이제 미래 세대 젊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정계 개편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 세대들을 위한 정치 선배들의 헌신 네. 뭐 이런 모습을 그리는 데에는 상당히 좀 더 어려워졌어요. 상황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지만 공중분해라는 점에서는 이제 그 고비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짧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손학규 대표 물러나시라고 하는 얘기를 당내에서 하는 거고 또 외부에서도 지금 외부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하여튼 안철수 신당 쪽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면 좀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떠했겠느냐. 그게 제 말입니다. 그러면 손학규 대표는 왜 그렇게 지금 완고하게 대표직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손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실 만해요. 제가 뭐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네. 뭐 좀 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재작년 9월에 당선이 됐는데 네. 작년 4월에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졌잖아요. 한석 있는데 졌어요. 네. 성적은 안 좋았지만 그때부터 유승민 개 의원들하고 안철수 개 의원들이 뭐 계속 끊임없이 8개월 넘게 괴롭혔단 말이에요. 네. 일을 못하게. 그러니까 손 대표는 뭐 자기가 일을 해볼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을 좀 해보려 그러는데 비서실장이 말이야 뭐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실 만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거는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네. 이제 우리의 반전의 모멘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고언을 드렸던 거죠. 네. 조대진 변호사께 네. 이걸 여쭤보면 네.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대한신당하고 만약에 민주평화당과 같이 합친다. 네. 호남 지역도 잘 아시니까 정서를 파급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또 호남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호남에서의 그 국민의당 돌풍에 대해서도 그때는 좀 분위기의 조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문재인 대표 그 당시 당 대표에 관련된 호남의 민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뭐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봤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그 나머지 쪼개진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의 그 정체를 사실상 적나라하게 알게 돼버렸다는 게 제일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구호라든지 어떤 인물을 내세우더라도 호남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예전에 그 밀어주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보낼 것이지 이번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꼼수로 나눠졌다가 또다시 합치고 그러면 또다시 예전 국민의당의 모습처럼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호남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봤을 때도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시훈 변호사님. 예, 저는 동의합니다. 네. 호남 주민들이 그렇게 호남 국민들이 밀어줘서 돌풍을 일으키게 한 국민의당인데 네. 누가 시켜서 자기네끼리 쪼개졌다가 또 쪼개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이거는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한심한 일이고 욕 먹어도 싼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호남 기반 정당들끼리 먼저 모이는 거는 아무 감동이 없다. 국민들한테 비웃음만 살 뿐이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시기를 뒤로 미루고 네. 먼저 우리가 무슨 가치를 위해서 이걸 할 것인가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드리고 네. 설득을 한 다음에 그 미래 세대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병풍을 서겠다. 헌신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그래 그럼 한 번 더 해봐.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이 다 지금 어그러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상당 부분 망가졌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좀 남았다라고 봐요. 네. 그 두 개의 그림을 템포를 좀 조절을 해서 네. 네. 그래도 조금은 더 살려낼 기회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지 누구보다 잘 하실 것 같거든요.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표가. 제가 손 대표는 그 세대 교체가 이번 총선의 시대적인 요구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새로운 세대들을 위한
발판, 밑판을 까는 게 자기 소명이다. 당신의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호남 기반 정당들을 동력 삼아서 그쪽으로 가실 겁니다. 네. 그래야 저는 사는 길이 거기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럼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안철수 이른바 이제 가칭 안철수 신당. 네. 안철수 신당과 지금 뭐 바른미래당하고도 아주 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안철수 신당 아까 네.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지지율이 3% 네, 3%. 나왔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까? 네. 이건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전망이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니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 2011년도에 안철수 대표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신선하게 느꼈던 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유가 신비주의. 저 사람이 뭘 풀고 있을지 모르는 것 때문에 되게 기대를 많이 가졌었던 건데 지금은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그 함량 그리고 능력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국민들이 간파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의 안철수 전 대표 이외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제가 생각해서는 뭐 이순신 장군을 데리고 오더라도 당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는 힘들 것 같다. 이미 국민의 마음은 떠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네. 장기름 이순신 장군. 이제 오늘 3%가 나온 것은 네. 저는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나마 3%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바른미래당은 그것보다도 안 나와서 뭐 제가 뭐 그렇게 세게 말씀드릴 처지는 아닙니다만은 네. 아마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네. 지금보다는 지금 3%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걸 기대를 했을 건데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름마저도 생소하게 되면 저는 이제 이것보다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안철수라는 분이 지금 비호감도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본인이 뭐 1년 반 넘게 외국 생활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그 전과 후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 저는 그 실망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시간도 없고 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좀 부정적인 전망을 두 분 다 해주셨는데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무당층이 30% 넘게 잡히거든요. 그렇죠.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어디로 움직일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이 뭐 각 당별로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2명의 법조인을 또 영입을 했어요. 네. 법무감찰 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인 변호사하고 네. 조국 백서에 참여하는 김남국 변호사 입당을 했는데 네. 뭐 변호사에 대한 얘기는 평가는 두더라도 최근에 이제 법조인들 판검사 출신들 바로 정치권으로 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정치 참여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옷을 벗고 나서 참여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게 이제 정치 참여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아니라 내가 정치권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한번 얼굴 알려보고 정치로 입신양명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식의 정치권 진출은 좀 안 된다고 보이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조금은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법률가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제 주변에 어떤 분한테 지금 저 국회의원 중에 법률가가 몇 %나 될 것 같아 이렇게 네.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네. 그 사람이 한 50% 되지 않아?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지금 수치도 나오지만 17% 정도 된다 그러죠. 17%. 근데 이제 사람들은 왜 17%보다는 훨씬 더 높게 인식을 해요. 왜 그럴까?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어쨌든 이제 법률가들이 뭐 국정감사든 뭐 이런 청문회든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또는 의정 활동을 통해서 존재감이 좀 더 있나 봐요. 좀 더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그 분량이 훨씬 더
비중이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주로 법사위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요. 법사위의 법률가들이 의외로 별로 많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런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보다 17%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미국은 훨씬 더 높은 비중으로 법률가들이 의회에 진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입법부와 사법부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법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밀접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법률가 비율이 너무 이거보다는 지금 문제는 이제 사법농단이나 지금 민주당이 영입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탄희 판사라든지 이수진 변호사인가요? 네. 이수진 판사 이런 이제 사법농단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이제 법복을 벗고 여기 들어가는 점 이게 이제 저는 자신들이 했던 그런 행동들 의로운 행동이 마치 무슨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게끔 하는 이제 그런 행태가 저는 더 큰 문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님 더 얘기하실 건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장진영 변호사님 나오니까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속속들이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동정치구역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진영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던 일본 크루즈선에서 오늘 또 41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출발과 기항이 중단된 크루즈선까지 부상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우리 항만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도비 시간에서는 자세한 내용 크루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 크루즈 마리나팀 김태경 과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크루즈선 선내 감염이 확인된 상황이고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